한동안이 외출로 나른해진 몸을 소파에 눕히고 낮잠을 좀 자려고 하는데 위층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우르르 타닥타닥 쿵쿵쿵 하는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신음을 토해냈다. 당장이라도 뛰어 올라가 한바탕 욕설이라도 퍼부어줄까 하는 충동이 울컥 일어났지만 꾹꾹 눌러 참았다. 그러다가 아내의 경대 서랍에서 기마개를 꺼내어 양쪽 귓구멍에 꽂고 다시 소파에 누웠다.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막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일단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차단이 된다 해도 귀에 꽂힌 기막의 이물감이 문제였다. 여러 번 하면 괜찮을지 몰라도 결코 견디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나는 기막의 불편을 참고 두 눈을 꼭 감았다. 당신 마누라가 지금 내 남편을 꼬셔가지고 놀아나고 있단 말이야. 갑자기 아까 느닷없이 걸려온 전화 속에서 들리던 여성이 날카로운 음성이 떠올랐다. 이거 멍청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마누라가 외간 남자 바람을 피고 있는데도 태평이지? 다음 소리까지 기억해낸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기마개를 뽑았다. 그리고는 서랍장 위에 올려놓았던 휴대폰을 들고 종자에 있을 쪽에 전화를 걸어왔던 그 이상한 여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여자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서 소리샘으로 하는 기계 음성이 나올 때까지 3번을 연거푸 걸었는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는 가운데 혹시 아내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슬그머니 마음 한쪽으로 파고들었다. 다음 순간 에이, 이 무슨 어림없는 망상이야.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하는 부정과 함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망령이라는 자책이 살짝 뒤따랐다. 나는 다시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런데 다음 순간 또다시 멀쩡한 내 남편을 꼬드겨서 벌써 한 달째나 놀아나고 있다니까? 하던 전화 속의 여자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외출을 하기 시작한 것이 꼭 한 달 전이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전화 속의 여자가 말한 한 달이라는 기간이 아내가 일을 시작한 기간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 깨름직하게 다가왔다. 눈을 감고 있었으나 마음의 평정이 유지되지 못했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소음이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이상한 전화를 걸었던 여자의 전화번호를 다시 눌렀다.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때 위층에서 우르르 타닥타닥 킁킁킁 하는 소음이 굉음처럼 한 차례 크게 들려왔다. 나는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다. 현관문을 열고 한달음에 위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안에서는 소음이 여전히 들려오고 있었다.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601호의 현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주먹으로 문을 두드려 볼까 하는 생각이 잠시 솟아올랐으나 정작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한동안 망설였다. 그때 안쪽에서 들려오던 소음이 갑자기 뚝 끊어졌다. 한참을 더 그렇게 서 있던 나는 그냥 맥없이 아래층 집으로 돌아왔다. 이것저것 속이 뒤틀리는 일이 연거푸 일어나는 한가운데서 우라를 싸기려고 애쓰면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웠다. 잠시 그렇게 누워있던 나는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렸다. 편지를 쓰자. 운미 어렸을적 5층짜리 아파트 3층에 살면서 겪었던 경험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막상 홧김에 올라가 대거리를 하다가 보면 좋은 말이 오갈 리가 없을 것이다. 잘못하다가는 이웃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 십상인 판이다. 편지를 써서 완곡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을 써보자. 나는 책상 앞에 앉아서 편지를 썼다.
아래층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람되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귀댁에서 들려오는 지나친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집사람으로부터 귀댁에 아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귀댁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지나칩니다. 아이가 웬만큼 시끄럽게 노는 것을 말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귀댁에서 나는 소음은 정도가 너무 심해서 그 누구라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어른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무분별하게 굴도록 아이를 망나니로 길러서야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웃지간의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송구스럽습니다. 501호 배상. 봉투에 편지를 넣고 풀을 발라 봉한 다음 사인펜으로 봉투 그쪽 수신자 안에 601호 주인 앞이라고 썼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편지 함에다가 놓고 돌아왔다. 그러고 보니 아래 위층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위층 사람들을 직접 본 적이 없다. 아니, 어쩌면 스쳐가는 눈으로 도로 보았을 수도 있을지 모르나 누가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쏘붙이고 다니지 않는 이상 집합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형편일 것이다. 다시 소파에 누웠지만 왠지 불편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다. 당신 마누라가 지금 내 남편을 꼬셔가지고 노란하고 있단 말이야. 여자의 말이 또다시 떠올랐다. 한 달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데. 그러고 보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부터 아내의 옷차림이 좀 달라진 것은 사실이었다. 생전하지 않던 화장을 하기 시작한 것도 변한 모습 중의 하나였다. 연장 근무를 하게 됐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도 꽤 늘었다. 만에 하나라도 아내에게 그런 기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쳐지는 일이었다.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아니다. 결코 그럴 리가 없다. 나와 함께 살아온 그 긴 세월 동안 아내는 한치 후트러짐도 없이 주부로서 한 남자의 내자로서 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여인이었다. 더욱이 아내에게는 우뭉한 성품이라고는 단 한 자락도 없어서 사소한 일 하나도 뭔가를 숨기고 살 사람이 못 되었다. 나는 절대로 그럴 까닭이 없다고 세차게 도리질 쳤다. 본내를 스스로 다스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다가오는 우욕과 무릇, 그 의혹에 빠져들게 하는 끈질긴 갈등이 끄나불가 의혹에 젖어드는 것 자체가 참개할 정도로 깊이 박혀있는 신뢰의 뿌리. 그 난해한 갈래 속에서 나는 안절부절하면서 지루한 본민의 틀 속에 갇혀 있었다. 대개의 경우 곧바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게 진실이 야속한 속성이라고 하던가. 그런 흔들림은 생각보다 쉽게 가라앉지 않아 문득 사람을 슬퍼지게 하기도 한다. 잠을 조금 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누군가 현관문에 열쇠를 꽂아 돌리는 금속성이 났다. 당신 저녁 식사 하셨어요? 아내가 돌아왔다. 필경 반찬거리가 들었을 비닐봉투를 손에 들고 들어온 아내가 현관문을 콩 닫고는 거실 전등을 켜면서 물었다. 어느덧 벽시계는 8시를 넘기고 있었다. 나는 눈을 뜨고 아내의 행색을 살폈다. 특별히 이상하다할 만한 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다만 아침에 분명 그렇게 하고 나갔을 터인데 아내의 옷차림이 새삼스럽게 화려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내는 우선 부엌으로 가서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를 재빨리 살폈다. 저녁 식사는 안 하셨네요. 배고프시죠?
금방 차려낼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애호박 사왔으니까 그거 넣어서 된장국 끓일게요. 아내는 흘끔흘끔 나를 돌아보며 혼자서 말했다. 나는 소파에서 부스스 몸을 일으키고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새삼스럽게 아내의 몸짓과 말투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였다.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곳일까?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아내는 젠 동작으로 저녁밥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목욕탕에 들어가 샤워를 했다. 샤워는 어쩌다 기분이 가라앉을 때 무심코 하는 내버릇 중의 하나였다. 샤워를 하고 나니 컨디션이 약간은 좋아졌다. 아내는 언제나 그러듯 빠른 속도로 덜그럭거리며 밥상을 차렸다. 저희 음식을 한 지 꽤 오랜 시일이 지났는데도 식사 시간마다 싱거운 밥 반찬을 견디는 일은 여전히 고역이다. 고혈압과 당뇨가 겹쳐온 것은 내가 다니던 가구 회사가 폐업 처리되고 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였다. 까닭없는 피곤과 졸음으로 운신하기가 힘이 들 지경이 되어서 해본 일반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고 정밀검사를 받은 후에야 지병이 확인되었다. 의사의 표현대로 하자면 아주 심하진 않아도 작정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정도의 병증이었다. 사실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는 소리를 얼마든지 하고 살았다. 그런 내게 천만 뜻밖으로 고혈압에다가 당뇨까지 묶어서 병증이 왔다는 것은 적지 않는 충격이었다. 생전에 혈압이 높았던 어머니 병력 때문에 의사는 번태성 혈압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으나 나는 철석같이 믿고 살던 직장이 맥없이 무너지고 난 충격이 후천적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이도 나이려니와 고장난 몸으로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는 것도 무리여서 나는 아내와 논의 끝에 치료부터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그러그러 산 세월이 벌써 3년이 가깝다. 당신 무슨 걱정거리 있어요? 잠자코 밥을 먹으며 생각에 젖어있는 내가 수상했던지 아내가 정색을 하고 물었다. 나는 무슨 못된 짓을 하다가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화들 놀랐다. 아니, 걱정거리는 무슨.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얼굴에 복잡한 이야기가 잔뜩 묻어있구먼. 그러고 보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었죠? 나빠졌대요? 아니야, 많이 좋아졌고 잘 관리되고 있대. 그런데 왜 그렇게 풀이 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잠시 아까 받은 이상한 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털어놓을까 생각했다가 부질없이 마음 쓰릴만 늘어나지 싶어서 그만두었다.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신경 꺼요. 내가 그렇게 못 박아 말하는데도 아내는 눈까지 살짝 흘겨가며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다. 마치 큰 죄를 짓는 기분이었다. 이상한 전화 한 통화로 마음이 뒤숭숭해져서 갈피를 못 잡으며 아내에 대해 신랄 같은 크기로라도 의심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스스로 이상스러웠다. 내 내면에 모종의 흔들림이 있음을 아내는 여성 특유의 감각으로 재빠르게 감지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다. 내가 화제를 돌렸다. 그나마나 은미는 어떻게 하고 있대? 아이 들어선 것 같다더니. 그제서야 아내는 생각이 났다는 듯이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다. 참, 아까 오후에 은미한테서 전화 왔는데 임신 아니래요. 아무래도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 상상 임신 증상이 나타난 모양이더라고요. 어디 몸이 상한 것은 아니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래요. 신혼인 새색시들에게 가끔 일어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 몸이나 잘 건사하세요. 아내는 또 한 번 눈을 살짝 흘겼다. 자식은 더 타고나는 게 분명하다. 사람에게 오는 자식 문제는 참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다른 이들은 그렇게 힘도 안 들이고 최소한 아들, 딸 그렇게 웬만하면 둘씩은 두고 살던데 우리 부부에게는 운미 하나 말고 더 이상의 자식이 생겨나지 않았다. 운미가 중학교를 갈 때까지는 별의별 짓을 다 해가며 아이를 더 가져보고파 조바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 포기했다. 그렇게 키운 딸 자식 하나가 그래도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잘 커주고 제 짝을 만나 시집을 간 것은 참 다행한 일이다. 오는 날 갑자기 직장마저 문을 닫아보려 절지에 실직자가 된 나는 들도 아니고 단 하나뿐인 딸이 시집 미천을 장만하기 위해서 아파트 평수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고 아내도 흔쾌히 내 뜻에 따랐던 것이다. 저녁 설거지가 끝난 뒤 아내는 거실에서 잠시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곤했던지 안방으로 들어가 이내 잠이 들었다. 나는 졸음이 쉽게 오지 않아서 거실 소파 위에서 밤새도록 뒤척였다. 그러던 중에 두 차례 베란다에 나가 혹시나 하고 어우력해 내게 이상한 전화를 걸어온 여자의 휴대폰 번호를 눌렀다. 첫 번째 전화에서 그 여자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고 두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는 상대방 전화가 아예 꺼져 있었다. 매일 오르는 산이건만 오늘따라서 발길이 무겁다. 잠을 설친 탓이다. 그게 어떻든 의심과 관련된 일이 되어서 그런지 머리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자 하는데도 가슴이 통 어쩌지 못하는 것은 또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다. 평일보다 1시간 반은 늦게 시작해 보고온 걸음걸이로 오른 끝에 다 다른 정상에 앉아서 저 아래 아파트촌을 내려다보았다. 하늘이 총총 맑은 전형적인 가을날인데 부서지는 햇살이 제법 따가워서 시골 들판에서는 곡식 입기에 아주 좋은 날일 듯하다. 모처럼 늦잠을 잤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온밤 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녘에 비로소 졸음인지 선잠인지 살포시 들었다가 기상이 늦었다. 어디선가 덜그럭거리는 그릇소리에 잠을 깨고 보니 아내는 이미 주방에서 아침밥을 짓고 있었다. 당신 밤새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 일부러 안 깨웠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아내는 새벽잠에 운동길에 나서도록 깨우지 않은 이유를 내가 물을까 지레 해명했다. 화장실을 다녀온 내가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엎어지자 아내는 또 말했다. 오늘은 운동하러 가지 마시고 푹 쉬세요. 밥 차려놓을 테니 이따가 일어나는 대로 잡수시고요.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출근을 하겠다는 소리였다. 눈이 뻑뻑하고 피곤했지만 의식은 날카롭게 곤두서서 유리알처럼 말짱했다. 나는 아내가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소리를 쫑긋해진 귀로 다 듣고 있으면서도 침대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그리고 아내가 현관문을 잠그는 소리를 다 듣고 나서야 일어났다. 아내의 말처럼 하루쯤 쉴까 하는 생각도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의사의 말대로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될 일이 내 지병이 속성인 것을 떠올리고는 늦은 아침 운동길에 나선 것이었다. 조금 늦은 시간인 탓인지 산에는 여자들이 많았다. 아마도 아침밥을 차려내어 식구들을 직장이나 학교에 보내놓고 운동을 하러 나온 주부들일 것이다. 대개 2명 이상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지만 도로 혼자서 씩씩하게 다니는 아주머니들도 있다. 여자들은 산에 오면서 대개가 햇볕에 얼굴 탈 걱정에 조바심을 치는 모습이다. 한동안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더니 얼굴이 다 내려 감출 수 있는 자외선 차단용 선캡을 쓰고 다니는 여인네들이 늘고 있다. 산길을 오가다가 그네들을 만나면 나는 한때 텔레비전에서 곧잘 보여주던 탈레반인가 뭔가 하는 아프가니스탄 반군들이 두건 행색을 떠올리곤 한다.
산에 오르는 도시 사람들은 행색이 다양한 것 못지않게 운동도 가지가지로 한다. 등산로에 띄엄띄엄 놓여있는 철봉이나 평행봉 따위에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훌라후프를 돌리는 사람들도 있다. 도로는 줄넘기 기구를 가져와서 열심히 뛰는 사람도 있고 긴 막대기를 들고 와서 봉체조를 하는 사람도 있다. 서로 일일이 말은 하지 않지만 대개의 사람들이 아마도 나처럼 최소한 하나씩은 굳이 그렇게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들을 품고 다닐 것이다. 새벽녘 서늘한 기온을 타고 산을 오르는 곳과는 확연히 다르게 햇살이 퍼진 다음 오르는 산행은 기온이 훨씬 더 들었다. 산 꼭대기 정상임을 알리는 사각기둥 표지석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던 내 내리에 몹쓸 우문희 여자 목소리가 또다시 꼬리를 쳐들었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외간 남자 바람을 피고 있는데도 태평이지? 나는 휴대폰을 꺼내어 여자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한동안 신호음이 이어지다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서리샘으로 하는 기계 음성이 나올 때까지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아내가 시내 대형마트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고 나다닌 후 나는 한 번도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본 적이 없다. 아니, 어제 이상한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따지면 내가 부산스럽게 그런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하등의 이유가 있지 않았다. 단순한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추워도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져서 철없는 어른들이 뒤늦은 불장난이 만연해진 세태라 해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 여겨지던 일이었던 것이다. 그랬는데 참 터무니없는 짓인 줄 알면서도 그 끼름직한 전화질이 왠지 모르게 한 번 나가선 눈으로 아내의 무고를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슬며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유추해보면 말이 안 되는 괴이한 일이었다. 한번 그렇게 전화를 걸어 뜬금없이 되지 못한 소리를 내까려놓고 다시 전화를 걸기는커녕 댕건 전화마저 줄급받지 않는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토록 부재 전화가 여러 번 찍혀 있으면서 한 차례쯤 전화를 대고로 줄 만도 한데 여태껏 묵묵무답인 이 여자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나는 다시 전화를 걸어 서리샘에다가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어제 오후에 기아로부터 알지 못할 이상한 전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납득이 안 되어 고민이 깊습니다. 이 메시지를 확인하시는 대로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그렇게 혼자 중얼거려 메시지를 저장해놓고 나니 마음이 또다시 공허해지기 시작했다. 그저 한번 잘못 걸려온 전화를 놓고 내가 할 일 없이 너무 병적으로 예민하게 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려오는 산길 중간쯤에 있는 약수터를 들러 약수를 한 모금 마셨다. 평소 같으면 거기 약수터 옆에 있는 들마루에 앉아서 혼자 생각이라도 좀 하다가 내려올 거였지만 시작부터 늦은 산행이라 하산을 서둘렀다.